그래서 일단 아시다시피 메갈리아는 메갈리아죠. 그 DC 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가 있었죠. 거기에서 따온 메, 그리고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남녀관계가 역전된 세계에 대한 또 허구적인 얘기인데 거기서 따서 메갈리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갈리아 원래 메르스 갤러리에 있다가 메갈리아 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워마드로 분리되고 그다음에 메갈리아 4, 1, 2, 3, 4까지 페이스북으로 갔었죠. 그런 식으로 쭉쭉 진행됐는데 이 유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통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게 남혐이었냐 미러링이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미러링 얘기를 하게 되긴 할 텐데 그 미러링이 먼저였냐 아니면 남혐이 먼저였냐, 그러니까 원래 남혐이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미러링을 끼워다 맞춘 거냐 이런 쪽이고, 아니면 원래 그냥 미러링을 토대로 해서 작업이 계속 차곡차곡 진행돼 왔던 거냐, 뭐 이런 논란은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생략할 때고, 제가 일단 문제로 느끼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메갈이 페미니즘인가 아닌가, 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대략 세 가지 입장이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 메갈이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니까 메갈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페미니스트 진영에. 근데 이분들은 메갈을 페미니즘이랑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러링이 페미니스트적인 작업이었다. 그리고 군데군데서는 이제 미러링 자체가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메갈을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메갈이 페미니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메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메갈은 페미니즘이 아니고 그냥 남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면서 메갈을 비난하는데 사실 뭐 이 정도는 차라리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메갈은 페미니즘이다 라고 동일시하면서 메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반메갈 진영에.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메갈에게 있어서 그리고 페미니즘에게 있어서 둘 다인데, 둘 다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 논란이 어떻게 귀결되던 간에 결국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메갈과 페미니즘이 계속 연결될 거라는 거죠. 요즘에 뭐 서유럽 쪽에서 ISIS 테러가 계속 터지면서 그쪽에 아랍계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 특히 반메갈 진영에서 한창 앞장섰던 오늘의 유머, 오유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무슬람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테러리스트들을 동일시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꼭 그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메갈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메갈이 테러리스트고 페미니즘이 무슬람이 되는 격이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통념들을 갖게 되거든요. 나중에도 아마 페미니즘 운동이 어디서 생겼다, 발생했다 그런 사람들은 테러, 메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페미니즘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페미니즘을 위해서는 메갈과 척을 짓는 게 훨씬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페미니스트 진영 쪽에서 또 여성학자들 쪽에서 메갈과 페미니즘을 계속 동일시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물에도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노혜경 선생님이랑
기자인 정희진 씨 같은 경우에 메갈과 메갈의 미러링은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시도였다고 주장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사실 원래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게 마침 이 메갈 사건 다 통틀어서 사건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강의 주자랑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된 건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초점이 메갈과 어떤 메갈의 미러링의 어떤 저항 방식에 대한 미학적 개념들을 통한 분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제가 메갈을 맘먹고 비판하려는 듯한 어떤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먼저 제 입장을 오늘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주제 자체를 갖고 준비하면서 가졌던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단 저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베의 표현이든 메갈의 표현이든 오유의 표현이든 다 지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초법적인 어떤 수단, 예를 들어 김자연 씨 성우였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넥슨 그 성우 사건 터졌을 때 밥그릇을 거들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였고 결국 계약이 철회됐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반대해요. 자, 근데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험한 표현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혐오 표현 문제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혐오 표현 관련해서 어떤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갈이 하는 어떤 남혐이다 또는 우리나라에 여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들을 하는데 엄밀하지 않은 개념들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서유럽 같은 특히 그 인종차별이 정말로 홀로코스트가 잘 독일 같은 곳 이런 곳들에서 혐오 표현법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혐오 표현과 학살이나 어떤 그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들이 함께 수반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소수자가 다수자들한테 혐오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런 관념적 구도에서 성립되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약자라고 그럴 때 여자들이 남자한테 혐오 표현을 한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혐오 표현하는 건 혐오 표현이냐?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학살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저는 나쁜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쁜 표현에 저는 반대해요. 하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은 초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그 반메가 진영 쪽에서 이번에 뭐 넥슨이 그다음에 저쪽 웹툰 쪽이었죠. 플랫폼 레진 코믹스였나요? 거기서도 작가들 밥그릇을 건드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사실 민간인들이 나서서 법이 집행 못하는 정의를 대신 수행하는 건데 이거 저 굉장히 나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반대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상위에 있고 그러면서도 저는 그 표현을 나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나쁜 표현들을 법적으로나 다른 강제적인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오늘은 주제가 메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글에서는 그 오유, 특히 오유가 나서서 했던 그 메갈에 대한 어떤 응징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나쁜 표현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더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결국 촛불로 연결이 됩니다. 광우병 사태 때 촛불이 있었죠. 그 촛불이 지금 제가 짜고 있는 틀에서 보자면은 에이콘이었냐 판타스마였냐,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다중의 어떤 저항이었냐, 아니면 중간 계급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소심했죠, 부르주아적 저항이었냐, 뭐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갈과 오유는 촛불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촛불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보시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메갈이 어떤 우상으로 빠졌다, 이데올로기로 빠졌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유도 또 하나의 우상, 이데올로기에 빠진 거죠. 메갈이 만약에 급진 페미니즘이나 아니면은 그 본질주의 페미니즘 쪽에서 말하는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졌다면, 오유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왜 성상 파괴가 오유 쪽에서 시도가 됐느냐, 메갈에 대해서 오유가 갖고 있는 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심볼을 건드렸죠. 노무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갈리아를 저는 하나의 해석학적 텍스트 또는 일종의 예술 작품, 다시 말해서 메갈리아를 미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메갈리아에 대해서 아니면은 해석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무리가 없죠, 오늘날의 루이시통에서는. 그래서 일단 에이콘과 판타스마, 오늘은 이제 미학적 개념에서 다루는 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메갈리아 현상이라는 건 사실 눈에 드러나는 거죠. 현상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메갈에 관련된 그 현상들. 그래서 뭐 미러링이니 아니면 그 메갈리아의 분열 과정이니 그런 외부적인 활동들이 통틀어서 일단 메갈리아 현상이라고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갈리아 현상 자체를 하나의 한 덩어리, 읽어야 할 어떤 예술 작품 또는 읽어야 할 텍스트라고 볼 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의미를 찾곤 하죠, 독자로서. 자, 그러면 메갈리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메갈 현상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건 해석학적 질문입니다. 보통 해석학에서는 의미가 그 작품 자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저자의 의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작품의 맥락에 있는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변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다면은 의미의 층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각될 수 있는 의미, 이건 표면적 의미입니다. 현상적인 의미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층적인 의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안 보이는 곳에, 뒤편에, 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아래, 근저에, 그러니까 심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말하자면 보이는 의미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는 셈인데, 어떤 의미를 통해서 하나의 현상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현상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일단 오늘 강연의 틀 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개념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이콘과 판타스마입니다.